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호봉제나 연봉제라는 용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호봉제에서 능력 중심의 연봉제로 진행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바람직한 급여 체계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호봉제는 나쁜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젊은 사원들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미 연봉제를 도입했거나 연봉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호봉제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서 개별 회사에 맞는 급여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근본은 결국 임금, 즉 돈을 무슨 기준으로 주냐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임금은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겠지만 소위 임금 총액이라고 하는 급여의 전체적인 수준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상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직무, 성과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임금을 시간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일의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많은 돈을 줘야 한다는 전제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근속연수나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의 시간과 비례하는 만큼 이러한 지표가 많이 사용됩니다. 직무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내 업무를 핵심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로 나누어서 업무가 어렵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업무일수록 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줘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판단 요소는 직무와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며 단순 학력이 아닌 세부 전공 차원에서 직무와의 연관성도 고려합니다. 성과 기준 회사의 논리는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업무 성과가 잘 나오는 사람일수록 급여가 높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기업 내 평가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급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고성과자에게는 높은 급여를, 저성과자에게는 낮은 급여를 줍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비교하면 연금급제는 결국 근속연수와 같이 시간을 고려한 급여 테이블이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호봉 상승에 따라 급여가 정해지는 호봉제가 됩니다. 반면 직무나 성과 기준 시스템에서는 각각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 사내 평가 시스템이라는 기준을 두어서 매년 급여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연봉제로 기결됩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듯 호봉제라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봉제의 최고 장점은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성입니다. 근로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을 것을 미리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가족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는 중장년기에 높은 급여가 보장된다는 점은 근로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장기 근속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별도의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인사노무 관리에 비용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호봉제에 대해 반감이 있는 것은 결국 고연차라고 무조건 일을 잘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굳은 일은 저연차 사원이 다 하는데 돈은 윗사람들이 받으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달가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과를 따지지 않다 보니 호봉제가 오래될수록 소위 철밥통들만 남아서 월급 루팡을 하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연봉제 회사로 떠나버리는 악순환도 생깁니다. 여기에 업종 자체가 인건비 수준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성이 높은 산업이어야 한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연봉제라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봉제에서 문제되는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성과가 곧 돈으로 이어지다 보니 열심히 일해서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건설적인 동기부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결국 호봉제에서 열심히 일하고도 많은 돈을 받지 못한 인력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점이 뚜렷한 제도이긴 합니다. 다만 평가도 사람이 하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우리 회사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나를 의심하게 되고 또 다른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서 인사팀의 인력도 늘어나고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아야 하는 만큼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게다가 결국 연봉제 회사는 장기 근속에 대한 유인이 적은 만큼 이직이 많이 발생해 장기 프로젝트를 진득하게 맡고 나아갈 인원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그 중간 지점에서 소위 부분 성과급제라고 하는 절충형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직급별로 똑같이 두고 호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시키면서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직무수당은 각 파트마다 다르게 정하고 매년 1, 2회 평가에 따라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연봉제와 호봉제의 장점만을 섞어 놓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급여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때문에 바람직한 급여 체계는 딱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회사가 자신의 조직 문화나 업종을 고려해서 제도의 장단점을 감안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이슈도 많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가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심해지고 저지당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 체결 당시 미리 약정했던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경우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과정에서 우연차 사원의 급여가 낮아지는 소위 불이익 변경이 분명
유명한 만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상 차별 이슈도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급제에서 문제되는 이슈인데 애초에 직무의 가치라는 것이 완전히 객관적인 지표도 아닐 뿐더러 가치가 벌어진다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지도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지간히 큰 회사가 아닌 이상 많은 사원들이 여러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차별 소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연봉제 회사는 필수적으로 같은 연차라고 하더라도 급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자신의 연봉액을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타인에게 연봉액을 공개했다고 해서 반드시 곧바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봉을 공개함으로 인해 회사 질서나 운영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관련성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해서 기밀을 유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섣부른 징계는 부당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감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